그때부터 뭔가 내 마음에 미묘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앉아 가끔씩 그의 어깨나 팔이 내 몸에 닿을 때는 찌릿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기분은 정말 너무 오랜된 감각이었기 때문에 나로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생긴 것도 잘생긴 성민은 그렇게 몸을 스치고도 전혀 개의치 않고 행동했습니다. 남편이 들어오고부터는 더 과감해진 듯 내 허벅지를 살짝 터치했습니다. 나는 남편을 바라보며 엄청 긴장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이 내 허벅지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는 나도 모르게 숨소리가 크게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서울에 사는 김준혁 씨. 결혼 생활 얘기입니다. 5월 중순인데 기온이 30도를 넘나 들었습니다. 올해도 엄청 더운 여름을 맞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매년 똑같았고 그럴 때마다 여름은 더 앞당겨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구와 헤어질 때가 다가온 걸까요? 내가 아내와 헤어지게 될 뻔한 원인은 그 높은 기온 때문이라고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을 하게 됩니다. 아내는 조용하고 침착했으며 다소곳한 여자였습니다. 가끔씩 활달해 보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 조용히 지냅니다. 그녀는 10년 전 동네 서점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책을 고르고 있었는데 서로 책에 눈이 팔려 옆 사람을 못 본 겁니다. 그래서 몸이 부딪혔는데 아내가 먼저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나도 따라서 제가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들고 있는 책이 같은 작가책이었습니다. 아, 저하고 똑같은 작가네요. 내가 신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 그러네요. 이 작자 팬이신가 보죠? 팬까지는 아닌데 그분 책은 거의 다 읽어봤습니다. 심리묘사가 일품이라 빠졌습니다. 네. 묘사가 정밀하고 날카롭지요. 문장이 주옥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데 그녀는 마치 그 문장들을 느껴보려는 듯 눈을 살짝 감았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청순한지 갑자기 마음이 요동을 치더군요. 그래서 대화를 더 이어갈 심사에서 얼른 다른 책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이 책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구성이 잘 잡히고 시대상을 잘 묘사한 것 같아서 2번 읽었어요. 괜찮은 작품이더군요. 그 책 저도 읽었어요. 그러고 보니 우리 두 사람 독서 성향이 비슷한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우리 두 사람은 서로 알게 되었고 연락을 한두 번씩 하며 지내다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내는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조직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반면에 나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신규 직원으로 활기차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조직 생활에 천성적으로 잘 맞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쉽게 적응하고 빨리 도약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동기 중에 단연 선두로 부장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중에서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보면 체질적으로 조직에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바로 그런 부류인데 아내는 혼자 조용히 지내는 걸 좋아했습니다. 아내의 성향이 그렇다 보니 사실 연애 기간에도 그렇게 자주 만난 것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내면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는 성향이어서 감정이입이 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잘 어울리는 한 쌍으로 주변의 부러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결혼해서도 한동안은 아내도 직장 생활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러다 임신을 하면서 그만두었습니다. 직장을 쉬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의 아내는 그게 자신의 천직이라며 즐거워했습니다. 육아하는 걸 거의 과학적 체계적인 논리에 기반해서 하는 걸 보고 그 말에 수긍이 갔습니다. 육아 관련 서적을 대여섯 권 사다 놓고 밑줄까지 쳐가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 일이 마치 자신의 유일한 사명인 양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신 남편인 나에 대한 관심은 그만큼 적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둘은 누가 봐도
천생연분이라고 할 만큼 서로 배려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내 생각뿐일 수도 있습니다. 워낙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 속내를 다 안다고는 할 수 없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아내가 집안일을 도맡아 육아까지 전적으로 하는 덕택에 나는 회사 일에 전념할 수 있어서 성과도 좋았습니다. 최단 기간 내 과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혼자 벌어도 궁색할 일이 없었고 간혹 맛있는 회식도 하곤 했습니다. 아이가 자라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최근 들어 아내의 생활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내가 자신의 삶의 목표를 상실해서 허한 마음에 빠져서 그럴 것으로 짐작을 할 뿐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짜증을 내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쉽게 짜증을 내었습니다. 뭐라고 물어만 봤는데도 신경질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귀가해서 나는 TV나 휴대폰을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 이전에도 부부간의 대화라는 것도 사실은 몇 마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점차 단절돼 갔습니다. 나하고 결혼 생활에 권태를 느끼는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권태라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다수 우리 주변에서 권태기라는 말들을 많이 듣는데 그것을 빠져나오지 못하면 파멸에 이르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어느 때는 아내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 외식을 나가면 잠시 기분을 나는 듯 하다가 금세 시들어 버리곤 했습니다. 오히려 외식을 하고 돌아오는 과정이 더 서먹하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감정이 쌓이게 되어 외식조차 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뭐가 필요한 건지,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도무지 말을 안 하니까 그냥 답답할 지경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저녁에 식사 후 간단히 와인 한 잔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와인을 마시네. 그렇지.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 자리가 자주 없어. 미안해. 나는 솔직한 심정을 밝혔을 뿐입니다. 그에 대해 아내는 뭔가 가슴에 웅크리고 있던 것이 있는 듯이 한마디 했습니다. 밖에서 사람들하고 와인 마실 시간은 돼도 가정에서 와인은 별로라서 그랬겠지. 에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회사 사람들하고 와인 마실 일이 몇 번이나 있다고. 나는 원래 와인을 좋아했어. 당신은 관심도 없겠지만 다른 술하고 달라서 와인은 누군가 함께 마셨을 때 더 운치가 있고 기품이 있는 술이거든. 물론 내 생각은 그렇다는 거야. 한순간 나는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 머리가 띵했습니다. 어떤 신호가 왔습니다. 이거 자칫 잘못했다가는 아내하고 큰일이 벌어지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났습니다. 위험 경고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한 달에 2-3번씩 나가는 와인 모임에 아내를 데려가고자 마음 먹었습니다. 아내가 와인을 좋아하는 줄 알았으면 벌써 함께 모임에 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말을 안 하니 그걸 무슨 재주로 알아내겠습니까? 와인을 좋아했으면 왜 내가 와인 모임에 나가는 걸 알고도 얘기를 안 했어? 엎드려 절받기 같아서 싫었어. 부부 사이에는 대화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잖아. 와인바에 나가서 한잔 하자고만 했어 또. 내가 모임에 함께 나갔겠지. 이러저러 해서 끝내 와인 모임에 참석하겠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서야 한숨을 놨습니다. 와인이 아니었으면 그날 무슨 일이 터져도 터졌을 겁니다. 느낌이 그랬습니다. 주머니 속에 시한폭탄이 느껴졌거든요. 나는 남편이 와인을 꺼냈을 때 꼭 와인을 마시고 싶어서 마신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별 의미 없이 와인을 따랐는데 내 입장에선 무드가 있는 와인이길 바랬던 것이거든요. 김치찌개에 밥 먹고 나서 남편하고 입가심으로 와인 한 잔 하는 거에 무슨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모르는 남편은 늘 답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다못해 아내한테 와인 한 잔 따라줄 때 재즈 음악이라도 틀어놓거나 하는 배려를 전혀 모르고 사는 남편입니다. 10여 년을 넘게 그렇게 살아왔으니
우리 두 사람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까 남편이 나와 첫 만남에 대해 말을 했는데 솔직히 남자가 집에서 책만 읽는 서생원인 줄 알았습니다. 만남을 갖게 된 것이 꼭 교제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책과 관련된 얘기를 몇 번 나누다 보니 다른 면도 알게 되어 사귀게 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책을 전혀 읽지 않는 무식한 인간보다 100배, 1000배 낫지요. 그런데 당시에는 꼼생원인 줄 알았다니까요. 다소 고지식한 남편과 살면서 나는 가능한 육아에 몰두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육아에 빠졌을 때는 몰랐는데 애가 다 커가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마음이 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짜증도 자주 나고 스트레스도 느끼고 때로는 괜히 눈물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나를 잘 대해주지 않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저 답답하고 모가 막힌 느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남편이 나가는 와인 모임에 호기심에서라도 한 번은 가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와인을 좋아한다는 정보 하나만으로도 우리 부부 사이가 더 친밀해질 수 있겠거니 믿음이 생겼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야. 이젠 와인으로 배를 채워야겠구나. 뭔지 기대가 되니까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이틀 후 와인 모임에 총무 역할을 하는 성민에게 아내의 참석을 통보했습니다. 성민은 회원이 늘어가는 차원에서도 좋다고 했습니다. 다음번 모임은 일주일 후 잠실에 있는 와인바로 결정되었습니다. 나는 와인을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임에 나가게 된 것은 회사 업무 관계상 하는 수 없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협력 파트너와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얘가 담당했던 협상 파트너 측 대표가 와인 애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모임 자리에서 와인을 시식하는 자리를 마련했던 중에 앞서 가입했던 게 와인 모임이었습니다. 업무 체결이 이뤄진 후에도 와인 모임이 매주 있는 게 아니라 격주 모임이라 그냥 참석하기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임에는 지속적으로 나갔지만 솔직히 나는 아직도 와인을 3가지 이상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아내는 와인을 좋아한다는데 어느 수준까지 와인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와인 모임 얘기가 나오고부터 아내와 서먹한 관계에 다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와인 모임에는 몇 명이 참석하는 거야? 너무 많으면 안 가고. 10여 명 정도 모여. 더 많을 때는 14명. 뭐 그 안팎이야. 알았어. 그 정도 인원이면 단촐하고 알차겠네. 아내는 번잡한 것을 싫어해서 인원수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나는 와인도 와인이지만 아내가 바깥 생활에도 흥미를 느껴서 성취감을 찾을 수 있는 취미 생활을 하기를 바랬습니다. 내가 와인 모임에서 아내를 데려간 지 2번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아내 보고 먼저 가 있으라 하고 나는 약간 늦은 시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내는 마침 총무 성민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참석자 중 여자 4명, 남자가 7명이었습니다. 다들 시식을 몇 회가량 돌았기 때문에 취기들이 오른 사람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나는 늦은 벌주로 3잔을 연거푸 마시게 되었습니다. 빈속에 갑자기 술이 연속 들어가자 취기가 금세 올라왔습니다. 습관처럼 왼손에 잡고 있던 휴대폰을 순간적으로 놓쳐 액정이 깨질까봐 얼른 고개를 숙여 휴대폰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휴대폰은 그대로 바닥으로 굴러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주우려고 식탁 아래로 고개를 숙이는 동시에 맞은편에 여자 청바지에 놓여 있던 남자 손이 빠르게 치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순식간에 본 것이라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분명 남자가
손을 여자 허벅지에 올렸다가 치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얼른 일어나 그 좌석 쪽을 바라봤더니 성민과 아내 자리였습니다. 순간 취기가 확 사라지면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 본 척하려고 딴청을 부렸습니다. 연거푸, 세 잔을 마셨더니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도 잘 안 보이네요. 그러면서 성민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미묘하게 안도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안면, 근육의 미세한 떨림까지 알아챌 수 있더군요. 아내의 표정은 아무런 반응도 없었고요. 오늘 아내가 청바지를 입고 나온 줄 전혀 몰랐습니다. 심장 뛰는 게 느껴질 정도로 내 모든 감각이 곤두서 있는 상황에서 얘 언동이 더 부자연스러워질까봐 가능한 가만히 앉아 있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성민과 아내는 이번이 두 번째 만남인데 그런 짓이 가능할 수 있는지부터 의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본 거라고 스스로 위안하며 서서히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긴장이 확 풀리더라고요. 기분도 그렇고 해서 와인을 종류별로 내리 3잔을 더 마셨습니다. 취기가 다시 확 올라왔습니다. 정신이 어찌라고 머릿속이 흐리멍텅했습니다. 오늘 내가 취했습니다. 빈속에 마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의 성민이 끼어들더군요. 준혁 씨, 오늘 치즈 한 조각도 안 드시고 연거푸 마셔서 그럴 거예요. 나는 그의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놈의 손모가지만 생각났습니다. 술기가 올라오자 다시 좀 전에 봤던 허벅지와 손의 모습이 뚜렷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고 와인에 흠뻑 빠져 있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왔을 때 나는 이미 술에 얼떨떨해 있었습니다. 와인이라고 가볍게 봤다가 혼쭐이 나는 형국이었습니다. 남편은 오자마자 벌주로 3잔을 연이어 마시더군요. 가만히 보면 남편은 와인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옆에 있는 성민 씨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는 것 같았습니다. 첫날 성민 씨를 봤을 때 총무라서 무척 친절하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 회원들에게도 그런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 나에게 유독 친절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다소 좋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자들이란 남자들이 조금만 관심을 써줘도 자신을 좋아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성민은 첫날부터 옆에 앉아 와인의 기초격으로 종류를 확인시켜 주기도 하고 맛을 음미하는 방법을 살펴봐 주기도 했습니다. 섬세하고 여유로운 그의 말과 손짓은 여자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 같았습니다. 나는 오늘 들어오자마 첫날 앉았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민이 내 옆에 또 앉는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내 마음에 미묘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앉아 가끔씩 그의 어깨나 팔이 내 몸에 닿을 때는 찌릿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기분은 정말 너무 오랜된 감각이었기 때문에 나로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생긴 것도 잘생긴 성민은 그렇게 몸을 스치고도 전혀 개의치 않고 행동했습니다. 남편이 들어오고부터는 더 과감해진 듯 내 허벅지를 살짝 터치했습니다. 나는 남편을 바라보며 엄청 긴장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이 내 허벅지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는 나도 모르게 숨소리가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맞은편에 남편이 휴대폰을 떨어뜨려 고개를 식탁 아래로 숙이는 순간 나는 그대로 경직돼 있었습니다. 성민이 손을 빠르게 빼고 남편의 표정을 훔쳐보니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후부터 성민은 허벅지에서부터 뒤,
허리를 감싸 안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어떤 반항도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뺨이라도 갈겼어야 내가 요조 숙녀였던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잠자던 감각이 살아나는 느낌에 빠져 어떤 스릴을 즐기는 자신을 알았습니다. 술도 다소 취해 기분도 미묘했고 성민의 손놀림에 부드러워 그에 빠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으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느낌은 정말 강렬했습니다. 지금도 내 모든 감각은 성민의 손바닥이 닿았던 허벅지에 쏠려 있습니다. 그 부분만 아직도 뜨거운 것 같습니다. 아내와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데 나는 어색한 분위기를 어찌지 못해 횡설수설했습니다. 오늘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아. 하마터면 휴대폰 액정까지 깨먹을 뻔했어. 갑자기 술이 올라오더라고. 그랬어? 내가 술이 그렇게 약한 편은 아니거든. 근데 오늘은 유난히 빨리 취해버리더군. 그러면서 내 뇌리에는 아내의 허벅지 위에 있던 성민의 손모가지가 강한 잔상으로 박혀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던 걸까? 내 아내가 원래 그런 것을 용인할 만큼 바람둥이 기질이 있다는 건가? 아니면 그런 분위기를 틈타서 성민이 아내를 농락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내를 이용해 성희롱을 한 건지 모릅니다. 아내는 지금 저리도 평안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합니다. 도대체 그걸 뭐라고 해석해야 맞을까요?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게 최선일까요? 괜히 물어봤다가 서로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게 더 가정을 위해 좋은 걸까요? 아니면 다음 모임 때 그 실체적 진실을 확인해 봐야 할까요? 부디 인간이 더러운 욕망의 덩어리가 안 되도록 기원합니다.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는 오늘 남편의 다른 모습을 본 듯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내 옆쪽에 비어 있는 곳에 앉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곳, 그 단발머리 여자가 있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의도적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내가 참석한 첫날에도 남편은 그 여자 옆에 앉았습니다. 성민이 내 옆에 앉았듯이 말입니다. 남편도 혹시 성민처럼 그 여자의 허벅지를 만졌을까 궁금해집니다. 성민과는 성향이 전혀 다른 남편인데 여자에 대해선 같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여자도 나처럼 남편의 손길을 즐겼을까요? 표정은 덤덤했지만 느낌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자의 외모는 무척 잘나 보입니다. 나보다 훨씬 젊고 키가 훌쩍 커 보입니다. 남편은 그런 여자를 좋아하는 줄 몰랐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남편은 그 여자를 의식한 게 아니라 우연히 앉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자기 옆에 누가 앉았었는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대답할 때의 표정을 보면 그걸 추정해서 남편의 의도성을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은 아까 앉아 있을 때 옆에 누가 있었는지 기억나? 모르겠는데 술에 어찔어찔해서 그런 건 관심조차 없었어. 근데 그건 왜 물어? 그냥 당신이 어떤 성향의 여성을 좋아하는지 살펴본 거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정작 묻고 싶은 사람은 그거야말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묻고 싶은 사람은 당신이라고? 나는 그때 움찔했습니다. 남편이 아까 성민의 손을 본 게 분명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발설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정말 미칠 노릇입니다. 하지만 근거가 없는데 부인하면 그만입니다. 남편은 오늘 술에 취했고 그 때문에 헛것을 보고 아내를 의심한 것으로 될 뿐입니다. 누구도 남편의 주장을 믿어줄 수는 없을 겁니다.
내가 실토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나저나 그 성민이란 사람은 갈수록 호기심이 생깁니다. 평소 여자를 많이 후리고 다닌 바람꾼 같습니다. 그런 남자에게 호감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뭔가 뛰어난 매력이라는 게 있어서 여자들이 혹했던 것 아닐까요? 내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내자면 네, 맞습니다. 나는 욕정이 싹 텄습니다. 성민의 손놀림에 그만 자지러질 뻔했습니다. 꼭 그런 소리를 들어야 직성이 풀립니까? 오늘은 밤이 길어질 것만 같습니다. 와인 모임 세 번째 날, 나는 휴대폰 구형폰을 더 들고 갔습니다. 오늘은 증거를 확보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내가 그런 부류의 더러운 인간인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원초적 본능이라고 합니까? 권태기에 놓인 여성들은 모두 그런 식으로 다른 차원의 섹스를 즐기는 겁니까? 아내는 오늘 유난히 짧은 치마를 입었습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습기까지 있어 찐득찐득한 날씨입니다. 날씨가 아내를 벗겼을까요? 날씨를 핑계로 아내가 벗은 걸까요? 그것도 아주 의도적이고 노골적으로 말입니다. 아내도 내가 눈치챘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내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대놓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간다는 건 무슨 신호일까요? 나한테 정식으로 자신의 바람난 구멍을 보여주는 거릴까요? 괭하니 뚫린 그 허무한 감정을 보여주는 의미일까요? 나는 제발 여기서 성민의 손모가지가 얌전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아내가 성민의 손을 거부하길 간절히 빌고 또 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정말 요즘은 가정 하나 제대로 간수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뭐든 믿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주변은 항시 조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자 바보가 되고 멸시당할 수 있습니다. 바에 가까워지자 아내는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혹시 성민의 옆자리를 놓칠까봐 그럴까요? 저기 호란에 성민이 보입니다. 그놈은 제일 빨리 와서 모든 걸 세팅해 놓습니다. 누가 따로 수고비를 주거나 대가를 주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성민은 와인 모임을 통해 얻는 것을 뭘까? 새삼 의구심이 듭니다. 대가는 없고 오히려 자신의 와인 지식을 나누어 주는 것 아닙니까? 혹시 와인 모임을 통해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아내는 멋진 결과를 보여줘야 우리는 함께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린 파토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내는 성민 옆자리에 붙어 앉는군요. 젠장 창피한 굴욕을 오늘 당할 모양입니다. 나도 더는 못 참을 테니까요. 아내는 오늘 나를 유심히 쳐다봅니다. 자기 딴에는 내가 어떤 여자하고 눈이라도 맞춘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했던가요? 그렇고 그런 거만 보이는 건가 봐요. 성민의 손길을 기다리는 아내는 벌써부터 흥분이 되었는지 와인 2잔을 들이마십니다. 성민은 앉자마자 내 허벅지에 손을 들이댑니다. 살짝 그의 손을 만졌습니다. 그게 신호가 되었는지 성민은 노골적으로 내 허벅지 안쪽으로 침투합니다. 여기서 내가 벌떡 일어나 성민의 뺨싸다구를 때린다면 내 남편은 나를 열려문이라도 만들어줄 기세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민의 손을 거부하는 것보다는 받아들이는 게 더 쉽습니다. 나는 어렵게 살아온 듯 합니다. 사는 걸 너무 어렵게만 생각한 것 같아 후회가 됩니다. 쉽게 사는 방식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중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할 수 있었다면 나한테 권태라는 게 있었을까? 성민은 발정난 숙회 같습니다. 여자들은 그런 숙회들을 좋아합니다.
원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나는 올바르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가장 조잡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내 남편의 기준일 겁니다. 나를 시험하려는 남편은 지금 나를 정조준하고 있을 거예요. 저 모습을 보세요. 호시탐탐 무언가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보세요. 오늘을 휴대폰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2번 다시 떨어뜨리기가 겁이 났을 겁니다. 성민의 손이 내 허벅지 위에 있는 걸 볼까봐 스스로 안 보려고 할 겁니다. 소심한 남편은 그래서 나를 더 답답하게 만듭니다. 그의 성격은 구태의연하고 한치의 빈틈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자입니다. 일에 대한 그의 열정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는 단란한 가정을 원하는데 얼마나 더 완벽해야 만족할 건지 한 번쯤을 묻고 싶습니다. 아내의 옆자리에 앉은 성민은 오늘도 장황설로 한바탕 말주머니를 떠트리고는 와인잔을 들어 건배를 외칩니다. 건배를 하는 순간 나는 바지 주머니에 넣어둔 구형 폰으로 식탁 속을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건배가 위험합니다. 그때 그놈의 손모가지를 경계해야 합니다. 성민은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수십 명의 여성들을 희롱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이전에 다른 와인 스터디에서도 여성회원과 스캔들 때문에 밀려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성민의 하는 짓을 보면 와인 모임은 그에게 욕망의 해방구였던 겁니다. 오늘 모임에는 많은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정례회의가 있는 날이거든요. 회비에 대한 견해와 지난 한 해 사용된 회비 내역 등을 보고하는 날입니다. 성민 같은 놈들은 그냥 놔두면 세상에 좋은 여성들은 모조리 주운 글씨를 받게 될 겁니다. 싹수를 제거해줘야 합니다. 그럴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내가 충격을 덜 받는 방식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질 않으니 문제란 말입니다. 녹화를 하고 있는 중에도 그것을 모르는 성민은 과감하게 아내의 하체를 더듬고 있습니다. 아내는 와인잔을 입에 물고 눈을 살짝 내리깔고 있습니다. 묘한 앙상블이 이루어지더군요. 그런 장면은 흡사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운치를 보여줍니다. 내면의 갈등을 잘 포착해서 얼굴 표정으로 그려주는 섬세한 대본 같은 느낌도 듭니다. 영화가 우리의 일상을 얼마나 잠식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다못해 장례식장에서 가서도 절친한 친구가 죽었는데 슬퍼하는 것조차 자신도 모르게 영화에서 한번 봤던 제스처를 따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자신의 가식성에 기겁을 할 때도 있지만 대개는 자기 서름에 복받쳐 더 서럽게 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영화처럼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이미 한 편의 영화였다는 것을 모를 뿐입니다. 그때 갑자기 맞은 편에 있던 아내가 벌떡 일어서며 성민의 뺨을 때렸습니다. 참석자와 주변 테이블에 손님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뺨싸다구를 맞은 성민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어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어딜 지금 만지는 겁니까? 여기 제 남편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도대체 나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성희롱으로 신고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오해를 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에서 한 게 아니고 성민은 비굴하게 변명을 늘어놓으려고 발버둥치지만 변명 같은 변명이 나올 없었습니다. 아내는 기가 살아서 더 크게 떠듭니다. 내가 자존심 상하더라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말해보세요. 그 말에 성민이 돌변했습니다. 이것 보세요. 일방적으로 착각을 해서 그렇게 말하면 저야말로 무고로 고소할 겁니다. 제가 뭘 했다고 그럽니까?
만졌다는 근거 있습니까? 아니, 팔을 사용하다 이리저리 부딪힐 수도 있지. 그걸 이상한 방향으로 착각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모임에 참석합니까? 성민이 뻔뻔하게 버티겠다는 신부였습니다. 그에 내가 끼어들었습니다. 증거. 여기 내 휴대폰에 다 들어 있어요. 당신 지금 반성하지 않으면 당장 고소할 겁니다. 성민이 양미간을 찌푸리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래요. 내가 실수로 당신 아내 다리에 손이 스쳤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기에 다리 만지는 걸 수락한 것으로 믿고 만졌습니다. 취기가 올라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강제적이고 일방적으로 만졌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내 아내의 다리를 만진 것을 인정한다는 말이군요. 그게 술에 취한 기분에서 그렇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내분도 가만히 계셨고요. 당신은 그런 수법으로 지난 동호회에서도 여성들을 성희롱했다가 쫓겨났잖아요? 여기 관련 댓글들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건 당시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사실과는 전혀 다릅니다. 당신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 아내가 수치스러워 아무 말도 못할 것이란 곤궁한 처지를 이용해 성추행을 한 거예요. 그건 법적으로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어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나요? 이때 아내가 일어섰습니다. 오늘 날씨가 더워서 민니를 입었는데 그걸 기화로 이런 짓거리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맨정신에서 한 짓입니다. 내가 창피해서 찍소리도 못 낼 거라는 걸 알고서 말입니다. 어쨌든 나는 이 사람을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성민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순간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기분 상하셨다면 제가 사과드립니다. 정신적 위자료도 드리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참석자들이 한마디씩 뭐라고 나무라는 말들을 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아내의 손목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이 따가운 듯 했습니다. 아내는 수치스러워서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습니다. 당신 괜찮은 거야? 저놈을 경찰에서 고소해버릴까? 아니야. 됐어. 자신도 큰 코 다쳐서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겠지. 또 그러면 인간도 아니지. 그런데 당신은 용기가 있었어. 보통 여자들은 그런 경우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 당신은 여전히 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나는 속이 후련해. 속이 후련하다고? 자기 아내가 성희롱을 당했는데 후련하다는 게 뭐야? 그게 아니라 당신을 믿는 내 마음의 각오 같은 것을 말하는 거지. 하여튼 잘했어. 아내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밤길을 아내와 함께 걷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새로울 건 없지만 의미 있는 산책이 될 겁니다. 나는 가정을 지켜준 아내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느 선에서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자꾸 인간의 본성까지 헤집어 놓으면 우린 절대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없을 겁니다. 이 인간의 추악한 본성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간수하느냐가 곧 도덕이고 양심인 것입니다. 잊어야 할 것은 잊어야 합니다. 조건이 많이 걸리면 결국 파국을 맞게 됩니다. 나는 그렇게 아내를 믿기로 했습니다. 인간의 양면성을 얘기했습니다만 실상은 그보다 더 복잡 미묘한 감정에 사로잡혀 사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자신의 기준을 좀 넓혀 놓으면 안 보이던 것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